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오면 좀 그래도 인물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비호감인 말도 다 어버버 내용도 모르고 저 여자는 도대체 왜 대변이 되냐. 아, 김어준이 밀었대요? 아니, 인물이 없으면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못생겼냐 이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너무 비호감이야. 가장 이 심술보라 그러잖아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내용이나 잘 알고 답이나 제대로 하면 기자들 물어보면 다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제가 돼지머리 상이다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사상 돼지머리상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농민이 90%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대열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승만, 박정희 같은 걸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왔기 때문이다. 80년 동안 정말 온 국민과 대한민국의 그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정기의 재계의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 네, 어제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 등등과 이렇게 그 교회에 참석해서 막판에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평소 돈독한 신앙심, 김민수 최고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유우파가 기댈 곳은 결국 교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특히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돼서 지금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세계로 교회 신도들 또 그리고 많은 기독교 신도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긴 했지만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장동혁 대표의 평소에 어떤 신앙심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종교 탄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적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묶이고 내가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손현보 목사님의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 다음에 기도원 얘기하는 걸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을 것이라. 기드온과 함께 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손현보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와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드온의 예를 들면서 이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독실한 장로 아닌가요? 장로? 장동혁 대표가 장로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의례적으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선거 때는 다 들리죠. 교회도 들리고 성당도 들리고 절도 가고 사찰도 가고 다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갔다. 이런
의미로 장동혁 대표는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김민석하고 박찬대는 심지어 안수 장로다. 그 김민석 형도 목사 아니에요? 김민웅도 겉으로는 목사일걸요? 근데 하고 다니는 건 지금 촛불 행동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목사야 목사. 자, 근데 어제 이 세계로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동혁 대표의 말도 있었지만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도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의외로 저는 지금 찰리 커크 암살이 거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사건만큼이나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만큼이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마틴 루터 킹도 37인가? 마틴 루터 킹이 몇 살에 암살당했죠? 37인가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암살당하기 전보다 암살당하고 나서 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뭐 80년대에는 드디어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그래가지고 아예 휴일입니다. 미국의 휴일이에요. 마틴 루터 킹 암살당한 날인가 태어난 날인가가. 그런데 마흔이 되기 전에 39세네요. 39세에 암살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순교자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살 만큼 살다가 가면 이런 어떤 그 울림이 좀 적기는 해요. 우리가 보면은 영웅도 중간에 꺾인 영웅 또는 뭐 암살당한 영웅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링컨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직도 뭐 미국 물론 이제 남북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케네디 대통령도 젊은 나이에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해서 이런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 이런 걸 던져주는 것처럼 그 찰리 커크도 33 아니에요? 33? 33인가 34인가 그렇죠? 마틴 루터 킹도 39이었던 것처럼 93년 출생이니까 33도 아니네요. 31네. 만으로. 만 31지만 정말 몇 년 동안 불꽃처럼 활동해서 많은 울림을 줬죠. 이제 찰리 커크는 오히려 이 암살 이후에 더 세계적으로 지금 찰리 커크 암살을 추모하는 이 연합뉴스 얘도 이 기자도 또 CIA에 신고해야 되겠네. 신창룡이라는 기자도 런던의 극우 집회에 등장했어요. 아니 찰리 커크를 추모하면 극우 집회야? 런던에 지금 100만 이상이 모였다는 건데 100만 이상이. 근데 이걸 또 가디언 같은 데서는 10만이다 11만이다 이렇게 또 축소하는데, 이 좌파들이 장악한 매체들은 하여간 이런 집회를 무조건 극우로 몰고 있죠. 저기 흑인 백인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저게 어떻게 극우 집회입니까? 저는 이 찰리 커크가 한국에 안 왔으면 또 모를까, 정말 거의 최종적으로 온 게 한국에 왔던 거 9월 5일 6일인가요? 5일에서 6일 7일 동안 왔던가. 저게 지금 런던이죠. 런던 집회인데 보시면 저게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돼 보이는데 저걸 가디안에서는 11만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게 말이 되냐? 저건 300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주최 측은 300만이라고 하고 가디안에서는 11만으로 했는데 100만은 돼 보인다. 그런데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빌드업 코리아인가요? 그 모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찰리 커크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의 죽음 이후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극우 보수예요? 아니
아니 각국 총리들이 다 극우야? 이 뉴스원의 윤다정인가 하는 이 친구도 완전히 좌파 기자인데 신창용, 윤다정 이런 기자들도 다 색출해야 됩니다. 지금 커크 암살 축하하는 사람들 색출 캠페인 벌이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뉴시스에서 실제로 색출이 아니라 이거 그 미국에다가 신고하면 미국에서 입국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입국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응? 일본에서는 극우정당 참정당? 이제 그 제목에는 극우라는 말을 다 빼고 사진 같은 데다가는 극우라고 쓰면 신고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내용에다가 극우라는 말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아니 크리스토퍼 랜더 국무부 부장관이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신고해달라고 직접 제보를 하라고 올렸어요. 제보를 하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무슨 색출 캠페인이야. 에? 지금 김 정관이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라는 건데 아니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너무 협상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며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너무 협상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7월 30일에는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3,500억 불 합의 다 했다며. 그때는 3,500억 불로 합의한 게 세상에서 제일 잘 된 합의인 것처럼 그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또 말을 바꿔? 아니 저희가 3,500억 불 합의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계속 방송에서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불인데 3,500억 불을 도대체 어디서 빼서 내놓을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1,500억 불이 마지노선이다. 1,000억 불이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3,500억 불이 됐냐? 계속 저희는 그 협상을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8월 1일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1일부터 3,500억 불은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돈이다. 일본하고 우린 다르다. 일본은 1조 2천억 불이에요. 외환보유고가.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자기네 외환보유고의 반도 안 되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외환보유고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돈을 어떻게 3,500억 불을 현금성으로 빼낼 수 있는지 말이 되는 협상을 하고 와야 협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와가지고 협상이라고 잘 됐다고 그 난리치던 언론들 다 어디 갔어요? 에? 그러고는 이제 와서 백기투항을 요구한대? 무슨 백기투항이야? 협상한 거 지키라는 거지. 안 그러면 관세 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관세 무는 게 낫지 이런 협상은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야지.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와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3,500억 불에 오케이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1일 협상하고 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상목이나 한덕수였으면 이렇게 협상하지도 않고 최상목이 굉장히 창의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5월까지도 나왔었는데 자 이게 1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관세가 역전이 됩니다. 일본과.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낫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35%입니다. 35%인데 이게 관세가 지금 일본은 27.5%를 물고 있다가 15%로 떨어지고 우리는 25%를 물게 되면 일본하고 그 자동차 경쟁하는 차종들의 가격이 항상 우리가 몇천 불이라도 쌌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더 싼 일본 차를 살 거냐? 비싼 한국 차를 살 거냐?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바볼까요? 조금이라도 싸니까 한국 차를 선택해 왔던 거지 한국 차가 객관적으로 일본 차보다 우수해서 선택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못한다. 미국에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못한다. 그러면 미국에 팔고 있던 자동차 수출 규모가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건데 관세를 내는 게 낫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저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488조를 주느니 관세 25%가 낮다고? 관세 25%가 난 게 아니고 관세 25%를 물면 대미 수출이 제로가 되는데 자동차가 25%가 네?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손해보는 건 약 125억 달러 정도란 겁니다. 어떻게 125억 달러가 돼요? 4년 동안 단순 손실은 1278억 달러 중에 35%에 해당하는 거의 450억 불 정도가 450억 불이 넘나요? 500억 불 정도가 자동차 수출인데 자동차 수출은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125억 불밖에 안 떨어져? 거의 500억 불이 떨어질 텐데 저런 잘못된 얘기를 듣고 무슨 관세가 낮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관세 맞더라도 협상한 걸 안 하는 게 낫다. 아니 그럼 뭐 3,500억 불 협상은 왜 했어? 잘된 협상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전부 좌파한테 장악돼 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관세를 맞는 게 낫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놈들 얘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대미 수출의 35%인데 1,300억 불 중에 35%니까 거의 500억 불 가까이가 되는데 이 500억 불이 125억 불 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줄어요. 한 100억 불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억 불 이상이 바로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관세를 맞는 게 낫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화 수합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관이 가서 이걸 만일에 3,500억 불을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통화 수합 없이 그냥 보냈다가는 환율 2,000원 이상 올라갈 거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율이 너무 급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해달라. 원화를 달러로 무제한 바꿀 수 있는 통화 수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거절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거절됐다는 얘기가 일부 기사에 나오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거절됐다는 얘기가 뭐 대부분의 기사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 강유정이는 도대체 살이 쪘다 줄었다 하면서 아니, 저렇게 비호감인을 어떻게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아니 캐롤라인 레빗을 트럼프가 뽑으니까 여자를 뽑겠다고 내세운 모양인데 아니 좀 그래도 이 매일매일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오면 좀 그래도 인물이 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비호감인 말도 다 업어보고 내용도 모르고 응? 저 여자는 도대체 왜 대변인이 되냐 아 김어준이 밀었대요? 아니 인물이 없으면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똑똑한 것도 아니야. 기자들 말에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면 그러면 인물이라도 좀 있어서 화면이라도 좀 밝아지든지 얼굴 보면 짜증나는데 심술이 억지억지 붙어가지고 너무 비호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못생겼냐 이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너무 비호감이야. 외모 비하가 아니에요. 그냥 외모에 대한 그 감상평이지. 그리고 대변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대변해서 나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아니 가장 이 심술보라 그러잖아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내용이나 잘 알고 답이나 제대로 하면 기자들 물어보면 다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제가 돼지머리 상이다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사상 돼지머리 상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어떤 사진을 찾아도 호감인 사진이 없어. 근데 캐롤라인 레빗은 어떤 사진을 봐도 이뻐. 실력으로만 평하라고요. 아, 실력이 너무 그지같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력이라도 있어서 뽑혔으면 말을 안 해. 아니 이진숙 위원장도 뭐 연세도 있지만 뭐 미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품격도 있고 수준도 있고 국회의원들 헛소리하면 딱딱 잘라서 얘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좌파하는 여자들은 그냥 멍청한데 목소리만 깔고 자 김정관, 러트닉, 뉴욕 회동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은 배낭 메고 왔다 갔다 배낭은 왜 메는 거야 도대체? 이 좌파의 상징이에요? 아니 미국까지 갔다 오면서 배낭 메고 배낭에 짐 다 들었어? 어차피 트렁크는 비서가 들 건데 지가 뭐 좀 하는 것처럼 배낭은 왜 드는 거야? 가방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자, 이 뭐
급거방미 하더니만 가서 빈손 귀국. 계속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급거방미에서 빈손으로 귀국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끝이 어디까지냐. 지금 뭐 온갖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온갖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가만 놔두면 중국에다 다 갖다 바칠 거니까 차라리 미국이 한국 돈들 받아다가 하는 게 낫지 않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뭐 6.25 지금 얘기한 것처럼 6.25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원조해 준 거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그러니까 그 미국이 안보해서 무임승차한 것에 대한 승차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트럼프의 목표가 단순히 이 3,500억 불이냐? 3,500억 불이냐? 지금 이게 3,500억 불은 현금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1,000억 불이 더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으로 1,000억 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기존에 중동산 원유 수입하던 거, 중동산 가스 수입하던 걸 그걸 다 바꿔가지고 알래스카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걸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4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9년까지. 그러면 그건 과연 가능하냐? 1년에 500억 불 좀 넘게 에너지 수입하는데 그거의 반 가까이를 미국산으로 다 돌려야 되는데 그동안 중동산을 80% 이상 수입하던 거를 대폭 바꿔가지고 근데 그 중동산 중에 장기 수입 물량이 상당히 있는데 그럼 단기 물량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건데 단기 물량 바꾼다는 것도 그렇게 많이 바꾸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이행 가능한 걸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쌩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능한 얘기야? 지금 보면 위성락 그 잘난 척하고 다 드러나더니 어디 갔어요 위성락은? 코빼기도 안 비춰 이제. 아니 지금 위성락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아니 협상 잘 됐다며. 아니 협상 다 돼서 미국 가서 이제 그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사인하고 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간 거 아니야? 협상 다 잘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위성락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마치 돈 주고 핵연료 협상을 하는 것처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처럼 저것도 아직 개정 협상에서 사인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큰 틀에서 합의됐다. 대강 합의됐다. 그게 합의야? 희망사항이지? 희망하고 합의를 구분을 못해?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뻥을 치고 있는 자꾸 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촛불행동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집회 시작했습니다. 또 야 안 되겠다. 집회 시작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도 아니 그저께 토요일 오후에 촛불행동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양키 고음 쇠사슬 동맹 끊어내자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난리 치는 거는 다 괜찮고 미국 대사를 추방하라고 하는데 명동 가가지고 하는 건 안 돼? 대사관 앞도 아니고 주한 중국 대사관 앞도 아니고 그냥 명동 주변을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 되지. 9월 12일에 바로 반중 집회는 못하게 해놓고 9월 13일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는 건 다 돼? 민노총이랑 다 해가지고 몇백 명이? 반중 집회는 깽판이고 반미 집회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거야? 집회의 자유야? 중국 국기 찍는 거는 처벌받고 미국 국기 찍고 트럼프 얼굴 박살내고 이러는 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행위예요? 그렇지. 반미 반일은 애국이야? 반미 반일은 애국이고 반중은 깽판이야? 아니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저 트럼프 얼굴에 저렇게 X표 치고 미국 깃발 찍고 저러면 그거 왜 뭐야 그거 형법상 외국 사절 모욕죄로 처벌한다며.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선 이제 점점 더 압박을 가해도 부담이 없는 거죠. 이재명의 무식함이 정말 드러나는 게 이재명이 떠들면 떠들수록 뭐 아는 척하고 막 기자들한테 회견하고 막 얘기할 때 보면 다 틀려. 부채 비율이 되게 100% 넘는다? 근데 실제로는 OECD 38개국 중에 8개국만 부채 비율이 100% 넘고 나머지 30개국은 다 100%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장 재정을 그러면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3개월 만에 도대체 몇 조를 늘렸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부채가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누가 갚든지 간에 너는 막 쓰겠다는 얘기야? 미래의 그 후손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다 갚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빚을 막 써? 어? 아니 아버지가 애들이 나중에 공부 잘하니까 돈 벌어서 갚겠지 하고 나는 막 빚을 가져다가 막 쓰고 애들한테 빚만 물려주고 죽어? 그런 아버지가 그게 제대로 된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수준이라는 게 한 방에 드러나는 게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 뭐 만들었냐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주빌리라는 거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지사 때도 저금리 저신용대출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극저신용대출. 그때 얘기한 것처럼 고신용자들 대출금리 올려가지고 저신용자들한테 꺼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저신용자들이 돈을 갚았을까요? 4명 중에 3명이 안 갚았어요. 지금 인제 만기가 됐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재명 때만 딱 돈을 꿔줬습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 할 때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대출 안 해줬어요. 당연히 안 하지. 이재명에 있던 부지사조차도 저 대출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경기지사 딱 대선 나가겠다고 2022년에 그만두니까 바로 저 대출을 안 했습니다. 딱 이재명이 지사할 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손해가 적은 거야. 그때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한테 연 1% 금리로 돈을 꿔줬어. 연 1%로 돈을 꿔주면 갚을 것 같아요? 안 갚아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정도 되면 빚이 연 1% 금리짜리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15%짜리 20%짜리 금리들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빚을 져보면 아시겠지만 빚을 져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고금리 빚부터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금리 빚은 안 갚아. 연 1%니까 안 갚아도 연 1% 아니야. 100만 원 빌려가지고 1년 안 갚아도 1만 원 이자 늘잖아. 5년 후에도 5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걸 왜 갚아? 안 갚지. 한 20년 후에 갚으면 120만 원인데 120만 원 돼서 갚으면 20년 후에는 120만 원이 30만 원, 40만 원 가치밖에 안 되게 되는데 저금리는 당연히 안 갚아요. 그러면 저금리 이렇게 꿔주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 꿔가지고 그거 정기예금에다 넣어놓으면 아무리 못해도 2% 금리를 받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돈을 준다는 건 그냥 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돈 주는 거나 돈 나눠주는 거나. 그럼 본인 돈으로 나눠주든지. 1374억을 나눠줬는데 지금 75% 가까이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한테 지금 빚 탕감됐다라는 후기 올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이다. 어? 자, 지금 해경이 중국인을 구하다가 중국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조의를 표명하고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해경이 왜 혼자서 원래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혼자서 저 중국 사람 구하겠다고 저렇게 갔는지 그리고 저렇게 위험한데 누가 도대체 저걸 지시해서 저렇게 가게 된 건지 저 해경이 자발적으로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석 해양경찰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숨졌는데 이건 이제 이재석 경찰관을 영웅 만들겠다고 지금 또 생쇼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급사항을 공유를 안 했는데 자 이것과 최상병 해병대 홍수 때 사람 구하겠다고 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했던 최상병 사건과 최상병 사건은 윤석열 정부 내내 떠들어대다가 결국 특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이 사건과 저 해경 캄캄한 바다에서 30분간 사투를 벌였는데 그거 이재명한테 보고됐는지 뭐 중국에서 추모한다고 뻥을 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추모도 아니고 그냥 그 웨이보 같은데 몇 자 올라온 거 가지고 뭐 추모의 물결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서 지금 유족들은 도대체 왜 혼자 저기에 출동을 하게 됐는지, 누가 저거 출동 지시를 했는지,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아니 구조의 원칙은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게 구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렇게 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뭘 던져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해양 경찰관이 목숨을 잃을 정도면 해양 경찰관은 이 수영이나 모든 거에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훈련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구조 훈련도 그렇고 어지간해서는 저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구명조끼를 벗어준 거예요? 아니면 뺏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땐 벗어준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저 중국 노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구명조끼를 벗기는 것처럼 보이지 다가왔는데 막 땡겨가지고 구명조끼부터 벗기잖아. 벗어준 거면 멀리서부터 벗어가지고 가서 줘야지. 저게 뺏기는 거지 저게 어디가 주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은 지금 남의 일이야? 소식을 접했다. 국민을 구조했어? 중국인을 구조했지? 그거 보고를 안 받았어? 누굴 구조했는지도? 실종은 무슨 실종이야? 바로 사망이지. 구명조끼 뺏기고 저렇게 했는데. 근데 저 영상은 어떻게 촬영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 영상까지 찍었으면 저 영상 찍은 사람이 구조하면 되잖아. 아니, 새벽 2시 54분에 저 갯벌을 왜 간 거예요, 도대체?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이구만, 순찰 드론 영상. 근데 해경은 순찰 드론 영상이 저렇게 찍을 때까지 저 사람 혼자 저거 하도록 놔둔 거야? 30분 동안? 30분 동안 드론이 어떻게 찍었어? 드론이 AI야? 찍는 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분 단위로 조사해서 일단 저 사안에 대한 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해야 되고 저 중국인은 수사를 해야죠. 저 사람이 구조된 게 아니라 이 해경의 조끼를 뺏어서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 한 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총상인지가 공포탄인지 실탄인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총기 사망 사고가 지금 8월 23일에는 최전방 감시소초에서 GP에서 하사가 그리고 9월 2일에는 삼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총상으로 숨졌대. 아니 총으로 숨지기가 쉬워요?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면 소총으로 자기가 쏜 거 맞아? 자기가 쏠 수가 있어? 소총을? 권총이야? 거기에다가 K9 자주포 뭐 하다가 모이탄이 폭발해가지고 10명 다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최해병 한 명 작전 구조작전에 했다가 한 명 휩쓸려 가서 실종돼서 사망했다고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군대 내 사고와 해경이 출동했다가 사망하는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지금 진상규명을 안 해요? 이 군대 내 의문사와 해경 이재석 해경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대 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죠. 국방부 장관 처벌해야지. 국방부 장관 처벌하고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 지금 파주에서 10명 다쳤지. 해병 6여단에서 지금 사망한 게 한 달 새 4명이네, 장병이. 어떻게 방위가 장관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한국은 25%, 일본은 15%의 관세를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가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가 언제 내려갈 것인지 지금 뭐 예측 나오기로는 올해 안에는
25%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이 SK 하이닉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각 1조 정도씩 법인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거의 2조 7천억 원. 2위가 기아네요. 2위가 기아고 3위가 현대차, 4위가 SK, 5위가 한전. 그리고 삼성전자가 5위 안에 못 들었네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HBM AI 붐이 일어난 촉발한 HBM의 효과가 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과연 25%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지금 같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모처럼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관세를 두드려 맞음으로써 일본 차한테 다시 일본 차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나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다 모든 것이 이재명의 무능한 협상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협상이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지금 저희가 3,500억 불의 협상을 했다고 했을 때부터 아니 환율 통화 보유고가 4천억 불이 조금 넘는데 어떻게 3,500억 불을 현금성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니 1년에 그 조달할 수 있는 현금성 외화가 200억 불에서 300억 불밖에 안 된다. 3,500억 불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아니 달러 보유고가 4천억 불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3,500억 불을 현금성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집에 갖고 있는 자산이 100억인데 90억을 투자하라 그러면 90억을 현금으로 투자하라 그러면 그럼 뭐가 남아요? 그냥 바로 IMF 되는 겁니다. IMF 상황이 왜 왔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 300억 불에서 500억 불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 외국계 자금들이 달러를 도로 찾아서 나가는 바람에 그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30억 불, 10몇억 불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150억 불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 30억 불, 30억 불인가 15억 불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달러가 전혀 없어서 달러를 달라고 하는데 달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바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런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IMF에서 550억 불인가를 긴급 수혈을 해주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간신히 면하고 그 550억 불을 갚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금을 팔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래가지고 겨우 몇 년 만에 이제 갚아가지고 IMF 위기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4천억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중요하다. 언제 외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4천억 불까지 4,10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8월 말 정도에 4,100억 불 정도 될 텐데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많이 쌓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 외환 보유고 4,100억 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달러를 많이 찍어냄으로써 전 세계 국가에 달러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많긴 하지만 그 90년대 말과는 또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4,100억 불의 달러를 쌓을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계속 이제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뭐 이랬기 때문에 4,100억 불을 쌓아왔던 건데 그 4,100억 불 중에 90% 가까이 되는 3,500억 불을 미국의 현금성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도 트럼프 임기 내에. 그리고 그
3,500억 불 중에 90억 불을 90%에 해당하는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으로 미국은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3,500억 불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출이나 보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포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쳤잖아요. 아니 왜 뻥을 칩니까? 에? 이렇게 다 밝혀질 걸. 아니 한 달 만에 다 밝혀져 가지고 지금 개털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달간 이재명이 미국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잔뜩 쏟아내는데 지금 그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대가를 근데 왜 현대차, 기아차가 치러야 되냐 이거죠.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놀아나야 되느냐. 온리우님, 재명이가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었냐.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한 건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미국이 당연히 거절하죠. 지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단 말은 제대로 안 나오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상 저것도 지금 MBN이 단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몇몇 언론에서는 바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역대 2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겨우 1년 6개월 정도 2번 했었는데 그 2번의 경우 모두 미국이 아쉬웠던 때입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미국한테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하면 미국이 해준 게 아니고 미국이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외화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와 원화를 바꿔서 언제든지 달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통화 스와프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돕기 위해서 달러를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해줄 리가 없죠. 근데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되게 통화 스와프 요청하면 해줄 것처럼 아니 이쁜 친구가 해달라 그래도 해줄까 말까 한 그런 통화 스와프를 내 돈과 네 돈을 바꾸자. 이쁜 애가 해줘도 해줄까 말까 한데 지금 역대 미국이 볼 때 가장 또라이 같은 이상한 왕따인 애가 국제 왕따인 애가 통화 스와프를 마치 당당히 요구하듯이 하고 있는데 들어줄 리가 있어요? 당연히 안 해주지. 결국 이 이재명과 대통령실의 거짓말의 피해는 바로 국민들이 겪고 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은 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2분기에 미국 관세 여파로 합산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8천억 원, 9천억 원 이렇게 지금 법인세를 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아예 영업이익 자체가 왕창 줄어들어서 법인세를 거의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연 3명 사망 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아니 작년 11월에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다가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3명 죽었으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3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란 소리인데 아니 법인세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내는 회사한테 과징금까지 물려가지고 돈을 뜯어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말 3개월 만에 나라가 아작이 나고 있다. 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정말 이게 현실화돼가고 있으니까 아니라고도 말도 못하겠어요. 나라를 빨리 거지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가면 IMF 사태처럼 금방 돈 다 떨어져가지고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또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 투자하라고 했는데 미국이 빌려줄 리가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돈 벌릴 때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돈을 꿔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대1로의 정책에서 돈을 꿔줄 때
국제적으로 차관 금리가 보통 1.5에서 2%인데 연간 중국은 4에서 5%로 빌려주는 바람에 이 중국의 차관을 빌린 나라들이 전부 지금 파산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단 10년 만에. 연간 4에서 5%라는 금리가 개인들 주담대니 개인들이 돈 꾸고 회사가 돈을 꿀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금리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차관으로 빌릴 때는 4% 5%는 어마어마한 고리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이유가 무슨 큰 수익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디단가 투자해야 된다는 건데 국가의 투자라는 게 결국 다 사회 간접 자본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 같은 거 건설해가지고 연간 4%에서 5% 이익을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간 4%에서 5%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민간 자본이 다 들어가죠. 이게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거를 돈을 빌려가지고 하면서 4% 5%의 돈을 빌려오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1대1로 국가들이란 나라가 다 저개발 국가들인데 저개발 국가가 제대로 해외에서 들어온 차관을 투자만 하더라도 괜찮죠. 근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역대 연구를 보면 서방에서 차관이라든지 뭐 원조라든지 이런 돈을 해보면 실제로 투자된 돈의 5% 정도만 현실화되고 현실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중간에서 누군가 다 빼먹는다. 뭐 그런 얘기들 있죠. 10억 불 원조하면 그 다음날 바로 5억 불이 스위스은행 계좌에 가서 꽂힌다. 그 독재자 명의로. 뭐 이런 얘기들이 빈번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직접 빌려주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거는 결국 그 나라 독재자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돈으로 주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현물을 직접 민간 단체가 들고 가서 현물을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모기장 하나라도 여기서 마련을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직접 모기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들의 지배 체제를 못 믿는 거죠. 가버넌스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이 미국이 유럽에 했던 마샬 플랜이 17개 국가한테 했던 지원인데 마샬 플랜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들이 이 냉전 시대에 경제 부흥을 해서 일어섰죠. 그 마샬 플랜의 대표적인 수혜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 외에도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서유럽 국가들한테 17개 국가들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의 원조를 그 트루만 대통령 때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 계획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이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 마샬 플랜으로 엄청난 돈을 해줬죠. 근데 한국은 50년대와 60년대 중반까지 한국 단 한 나라에 미국이 마샬 플랜 17개 국가한테 원조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원조 금액을 무슨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국가들처럼 돈 받으면 그 돈을 스위스은행으로 반쯤 갖다 꽂고 서로 중간에서 빼먹고 이런 짓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원조받은 예산을 착실하게 국가 발전에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수출 지향적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고 이 일본에서 한일 이제 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원조를 충분히 받다가 이제 다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받은 12억 불, 6억 불과 6억 불, 그러니까 무상 6억 불, 유상 6억 불 해가지고 12억 불을 그걸 포스코 건설과 포항제철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한테 서구나 미국이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나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 뭐 그 동남아나 그 중남미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한테 지원을 다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좀 많이 했죠. 한국이 이제 반공 국가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다 똑같이 지원을 해보면 한국은 그 지원된 금액이 어찌됐거나 간에 우리는 뭐 부패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한국은 그 지원된 한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저개발 국가들은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스위스 은행 아니면 뭐 미국 해외에 빼돌리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 돈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해봐서 효과가 있어야 원조를 하지. 원조라는 것도 해서 아무 효과 없이 그 나라에 있는 독재자들 배만 불린다. 이러면 누가 원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문제는 이제 미국은 그렇게 미국이나 서구는 그렇게 원조하고 돈을 못 받으면 그냥 더 이상 안 꿔주는 걸로 하고 끝내버리고 이렇게 말았지만 중국은 돈을 꿔주고 나서 1대1로라는 미명 아래 돈을 꿔주고 나서 돈을 못 받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낸다는 거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항구 3개를 중국이 뺏어버렸죠. 부소토라는 나라도 그 소말리아 바로 옆에 있는데 중국이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중국이 최초로 해외에 군사 기지를 건설한 곳이 부소토입니다. 부소토죠, 이름이. 부소토인데, 부소토 한번 찾아봐요. 그 소말리아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 부소토가 아닌가 보다. 중국의 첫 해외 기지, 해외 군사 기지. 소말리아 옆에서 지도를 봐봐요.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지도를 보면 지부티. 죄송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들이 다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네, 지부티가 리소토가 아니고 지부티입니다. 지부티. 네, 죄송합니다. 네, 지부티입니다. 온리온님 감사합니다. 이 지부티도 결국 1대1로와 관련해서 군사기지를 만든 건데, 네, 잠마왕님 감사합니다. 네, 굶주린 국민은 하루 끼니를 찾지 자유를 안 찾는다. 그래서 독자국 국민들이 굶주리고 가난하다. 네, 부소토 만든 지부티 부자 하나는 건졌네요. 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을 제대로 건설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데 쓴 게 아니라 그걸 전부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썼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원조 받은 돈을 주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썼죠. 1948년에 우리가 건국을 할 때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12년 후에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10만 명이 됐어요.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만든 그 수많은 대학교들의 대학생들에 의해서 끌어올려 내려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잘 사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교육기관을 정말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1948년에 건국할 때 대한민국 국민 2천만 중에 1,800만이 농민이었습니다. 단 10%만 정말 무슨 뭐 공무원, 군인, 아니면 그야말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기업 하는 사람들, 상인 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 다 합쳐도 10%도 안 됐어요. 학생 뭐 다 합쳐도 10%가 안 됐는데 농민이 90%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대열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승만, 박정희 같은 걸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왔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만든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같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쌓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 80년 동안 정말 온 국민과 대한민국의 그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정기의 재계의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만들어 온 이 대한민국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 뭐 국채 100조 찍어내겠다. 무슨 뭐 펀드 한다고 150조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지 않아서 정말 뽑은 거 맞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거나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3개월 열흘 됐는데 100일 조금 지났지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저는 저것도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중국 사람 70대를 구조했다 하다가 실종됐다 이런 기사가 뜨고 있는데도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국민을 구조하던 경찰관이 실종됐다. 마치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경찰관은 목숨 바쳐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도 아니잖아요? 중국인이잖아요? 에? 중국인도 국민입니까? 그리고 그 중국인 70대는 왜 그 시간에 새벽 2시 반 3시에 왜 인천 강화도인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옹진면인가? 옹진군인가요? 왜 여기서 새벽에 그 갯벌에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9시 18분이면 이미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보고를 받고 지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람 근처에 가서 무전을 쳐가지고 지금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쫓아와서 조끼를 벗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벗기려고 하니까 벗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벗어주는 거면 벗어서 들고 가서 줘야죠. 근데 입고 있다가 잡아당기니까 조끼를 거의 잡아당기니까 저 중국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 해경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조끼만 관심 있는 거야 오로지. 아니 세월호 때도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했습니까? 해경청장이 사의 표명했어요? 용산 이태원 사고 때도 용산 경찰서장 사의 표명 안 했는데 경찰서장 사의 표명 안 했는데 지금 해경청장은 왜 사표를 낸 거예요? 엄정 조사하라고 하자마자 사표를 낸 거 보면 해경청장이 뭔가 이 파출소장 그 라인까지 뭔가 지시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미 해경 동료들은 영웅 만든다면서 함구하라고 했다라는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출소장하고 서장이. 근데 서장과 파출소장이 은폐 시도한 걸 폭로했는데 해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근데 지금 보면 그 기사가 막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중국에서 추모에 물결이 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 같은 데서 중국 웨이보를 늘 보고 있나 보죠? 웨이보에 무슨 뭐 누가 올렸네 어쩌네 하면서 저 중국 추모 물결 안에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나와요. 인플루언서들이 추모했다. 관영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는 얘기도 안 나와. 한구15에 누구 뭐라는 기자가 하나 자기 웨이보에 올렸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하고 한구15에 기사가 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 기사가 진짜 낫냐고. 무슨 추모의 물결이야. 중국 사람들 알지도 못할 텐데.
지금 뉴시스하고 연합뉴스는 아주 그냥 이 좌파 기자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중국 시위는 없애고 나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괜찮고 중국 시위는 하면 안 돼? 아니 어떤 시위는 해도 되고 어떤 시위는 하면 안 돼요? 지금 김정은은 이제 중국을 만나가지고 평화통일 정책을 포기하겠다. 평화통일을 포기하겠다.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다. 그걸 시진핑한테 설명했고 푸틴은 아예 여기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지도를 싹 바꿨다는 겁니다. 지도를 전부 바꿔가지고 아예 북한 지역만 제대로 지도로 표시하고 남측에는 회색으로 그냥 그리고 한국 이렇게만 써가지고 남조선도 아니고 한국 이렇게 써가지고 두 나라가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한국 지도 그릴 때 중국 쪽에는 뭐 거기 뭐 제대로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이제 북한 쪽만 제대로 그려놓고 거기 이제 뭐 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하고 남쪽에는 그냥 회색으로만 칠하고 한국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이제 모든 지도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적대적 두 국가로 해서 통일이니 뭐니 다 포기하고 각자 살아가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시대착오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과 경기도 김동연 뭐 이런 사람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평양공동선언 아무도 기념 안 해요. 아무도 기념 안 하는데 문재인과 그 따라지들만 아직도 그 헛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문재인이 그때 김정은한테 USB에 도대체 뭘 담아줬느냐.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상식적으로 그냥 이메일로 줘도 될 걸 굳이 USB에 담아줬다는 건 미국 몰래 주려고 한 거죠. 미국 몰래. 직접 그걸 담아서 직접 줬다는 건 미국이 그 내용을 알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죠. 이정원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 주로 이제 문재인 빠들이 합쳐가지고 문재인 뭐 정세현, 이재정, 서훈, 정동영, 김동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권노갑, 임동원 이런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이런 걸 한다는 건데 마치 무슨 뭐 외국 뭐도 있는 것처럼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후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은 어디냐면 독일의 공산당이 만든 재단입니다. 독일의 자민당이 만든 재단은 아데나워 재단이고 독일의 당들이 독일 정당마다 재단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건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은 독일 3인당이 만들었구나. 3인당.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은. 그러니까 이 독일의 자민당 그러니까 기민당, 기독민주당이 만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우파 정당이 만든 건 아데나워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좌파 정당이 만든 재단에서 후원하는 걸 마치 무슨 객관적인 무슨 외국의 단체가 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